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제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쪼개기 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 이제 쪼개기 된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전환다세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남뉴타운의 지분당 가격을 보면 지금 평당 지금 1억 5천을 지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라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문 뉴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장인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거 서울 도심 지역의 각 뉴타운 지역들의 가격대가 지금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찍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한 거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꺾일 수가 있을까? 좀 나중에 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지금 이제 이 뉴타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이 뉴타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뉴스들도 이제 보시면요, 이거 뭐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좀 발췌를 한 건데, 지금 이제 강북 지역이 뭐 주거 지역으로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뭐 이제 지금 재개발이 밀고 이렇게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강북 지역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거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강남하고 강북 간의 주택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이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올해? 4월 달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올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됐는데, 이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강북에 비해서 거의 뭐 3배 차이가 났죠. 3배 차이가. 3배 차이가 났는데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강북 같은 경우 이제 대려 지금 이제 강남의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려 강북의 가격 상승률은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대려 현재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기간은 대려 강북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지금 신문 기사 나왔듯이 재개발, 뭐 뉴타운인 거죠. 뭐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거 재개발 지역들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을 하는 이런 거 주거 지역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강북권에 매매 가격에 대한 이 강북권 지역에서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사실은 지금 강북권에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서도요, 이 강남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가 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강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북은 재개발 뉴타운. 선행 지표가 되는 게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뉴타운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선행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북 시장을 바로 알면은 강북의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시장을 알면 어떻게 보면 강북 지역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제가 예측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이제 보실까요?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강북 내 지금 뉴타운들 최고가 경신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좀 접었습니다. 제목을 줬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 이런 거죠. 이 전면 철거 방식입니다. 전면 철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노후 주택들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재생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두가. 자, 그거 어떤 이제 원인들이 있냐면, 일단은요, 자, 우리가 노후된 지역을 철거를 하고 신규 아파트를 올리면 주택의 양이 대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늘어날 거라고. 근데 재개발은요, 줄어들어 버립니다. 주택을 우리가 양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 이유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이 판서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서를 통해 우리가 재건축이 있고요, 재개발이 있어요. 뭐 재개발에는 큰 범주에는 뉴타운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저층 재건축, 그러니까 5층짜리든 뭐 15층짜리 중층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층수보다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층수보다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세대수가. 그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거주 인구도.
자, 근데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 여기는 주택을 우리가 양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을 하던, 그러니까 5층짜리 재건축을 하던 15층짜리 중층 재건축을 하던 어찌됐든 주택의 양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보면요. 재개발 지역을 보면 재개발 지역도 당연히 재건축과 똑같이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세대수. 그런데 희한하게요. 거주 인구는 되려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좀 반대죠. 재건축은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거주 인구도 늘어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늘어나는데 거주 인구가 줄어든다? 똑같은 재생 사업인데.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에는 주인 소유 한 명에 여러 가구들이 사는 다가구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요, 허물어지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은 한 개 나와요. 한 개. 집주인한테. 그럼 여기에 7가구, 8가구들은 주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주인한테만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떤 의미냐면 세대 수는 늘어날지언정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가구 수. 자, 그럼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질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질로 보지 말고 주택을 양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주택의 양은 재개발은 사실적으로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주택이 또 질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제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질은 좋아지지만, 주택에 대한 양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재개발 뉴타운을 계속적으로 할수록 주택은 급감을 한다는 거죠. 주택의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서울 도심에 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어떤 거냐면요. 자,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지역,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은 매매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가는 상당히 높아요. 자, 근데 반면에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가는 상당히 낮거든요. 자, 임대가는 낮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그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서울 도심에서는 서민주택, 소형주택,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뉴타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민들에 대한 이 서민주택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그 빌라라든가 이런 소형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는 반면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기존에 전면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지금 정비사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면 철거 후에 신축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가는 기존에 있던 주택들의 보존. 그러니까는 기존에 노후주택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건축 비용을 좀 저리로 빌려줘서 신축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 도로로 정비해주고 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죠. 기반시설. 예를 들어 뭐 주차장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섹터에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공공섹터에서 자본을 유입시켜서 이런 기존의 인프라를 갖춰주면서 보존하면서 가는 재생사업으로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공약 하나가 그냥 큰 줄기가 두 개입니다. 큰 줄기가 두 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 문재인표 도시 재생 누딜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심 재생 누딜 정책이 어떤 거냐면 노후된 지역의 공공섹터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갖춰주면서 보존하면서 가는 재생 사업이 도시 재생 누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뉴타운에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타이밍을 잡는데 이런 게 과연 왜 필요하냐? 라고 지금 생각들 하실 텐데,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전면 철거 후에 신축하는 거에서 지금 보존하면서 가는 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도 지금 해제된 지역들도 많고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상대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이 높아진다?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둘 다 어차피 조합사업이에요. 조합사업인데 이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성이라는 거는 투자 금액 대비 아웃풋이죠.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비교해 보면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 가는 무관하게 그냥 헌집 허물고 새집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헌집 허물고 새집 올리고 거기에다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풋,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재개발이 투자 금액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인풋은 큰데 아웃풋은 재건축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가 높잖아요. 일반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상대적으로 아주 수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아웃풋 자체, 그러니까는 일반 분양가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사업성이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일반 분양가가 현재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마포 같은 지역도 우리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30평대 한 7억대에서 8억이면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신규 아파트를. 근데 최근에 지금 마포가 지금 13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지금 일반 분양가가 상승한 겁니다.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업성이 좋아진 거죠. 사업성이 좋아졌다.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졌다.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데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뉴타운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일단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니까 투자자 유입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뉴타운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은 요런 거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지금 현 규제 상황에 맞게 지금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중도금 대출 강화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